여러 가지 악재들이 다 녹아들어 있어서 여기 와 있는 거지 진짜로 한국 경제가 문제가 있고 위기로 간다라고 해서 보는 건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외국인이 현물, 선물 동시 5천억 이상 사면서 2,500을 갖다 놨어요. 그때 와장창 무너졌고 지난주에도 현물, 선물 3천억 정도 사서 외국인이 반등을 해놨어요. 그때 FMC가 터졌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외국인은 조금의 틈만 있으면 들어오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엔. 왜? 최근 나오고 있는 이슈들 그리고 지표들 해석 한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FMC도 그렇고 사실 거슬러 올라가면 CPI도 그렇고 이제 엊그제 나온 PC도 그렇습니다. 야, 이게 그러니까 앞에서도 잠깐 얘기는 했습니다만은 잘 안 나와야 좋은 거야 아니면 잘 나와야 좋은 거야 약간 이런 고민들도 하거든요. 네. 전반적으로 지표 해석 좀 해주시죠. 일단은 FMC 때 왜 이렇게 공포스러웠냐? 네. 첫 번째로는 점도표 얘기를 많이 하겠죠. 요 그림 보시면은 요 빨간색 바 차트가 뭐냐면 블룸버그 예상이었어요. 네. 예상치가 있었는데 예상보다는 점도표 기준금리 전망이 상향 조정되면서 원래는 4번이었던 25년 금리 인하 횟수가 2번으로 줄었고 근데 시장은 3번을 예상해 있었는데 그보다 좀 낮았던 거고요. 또 이게 저는 26년을 그러면 3번으로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대로 유지하고 27년을 동결이었는데 한 번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최종 금리는 한 번 정도 줄이는 거였는데 시장에서는 받아들였던 게 25년이 4번에서 2번으로 줄었다라는 게 좀 충격이 컸고 저는 이게 좀 문제였던 것 같아요. 보시면은 PC 물가 전망을 상향 조정했는데 25년이 더 높아요. 그러면은 물가 반등. 그렇죠. 예, 이게 좀 컸고 또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들을 보면 중립금리에 가까워졌다 이 말도 좀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가 있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둘 것이라 얘기하면서 동결이든 인상이든 뭐 포함될 수 있는 뉘앙스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면서 시장은 그러니까 연준의 스탠스가 매파적이었던 건 맞는데 시장은 그거를 더 매파적으로 해석하면서 그때 흐름들을 보면은 연설하는 내내 좀 계속 빠졌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금리는 한 번밖에 없을 거다 내년에. 그러니까 저는 그래 그 점도표가 2번으로 하향 조정돼도 시장이 이미 2번을 반영을 하고 있으니까 큰 충격은 아닐 거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성명서는 거의 안 바뀌었어요. 근데 보여주는 점도표, 전망, 발언들이 좀 매파적이다 보니까 2번이 아니라 한 번 할 거라는 기대를 전망치를 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한 번도 안 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들어올 정도로 굉장히 매파적으로 해석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연준이 갑자기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 근데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PC 물가가 포인트였잖아요. 그래서 주말에 PC가 예상보다 낮게 나오니까 시장 심리가 빠르게 돌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볼 거는 자 금리 인하를 부장님 죄송해요.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이번 PC가 예상보다 낮게 나온 겁니까? 여전히 견조한 겁니까? 해석하기 나름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보는 거는 지금 통화정책에 대한 심리가 더 이상 매파적으로 갈 수 없을 정도가 아닌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한 번에서 또는 금리 동결에 대한 걱정들을 이미 시장은 하고 있는데 여기서 PC가 반등을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걱정했던 것보다 조금만 낮게 나와도 시장이 이렇게 반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매파적인 스탠스가 정점을 통과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또 하나 볼 거는 여기 보시면은 이게 PC인데요. 이게 좀 컸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전월 대비 변화율이 0.2는 나올 거라고 했는데 0.1밖에 안 나왔고요. 이게 5개월 내 가장 낮은 수준이고 전년 대비 변화율도 2.5, PC는 2.5 또는 2.6을 예상했는데 2.4로 나왔고 또 코어 PC가 2.9로 갔으면 사람들은 3 잡아보는 거 아니야라는 걱정을 했을 수 있었는데 정체됐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안도감을 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같은 날 발표된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가 있었는데 속보치보다 기대 인플레이션이 0.1%포인트씩 낮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려했던 것보다 물가가 덜 올랐네? 플러스 기대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금리 인하하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서 물가를 끌어올릴 수도 있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또한 예상보다 낫네? 라는 것들이 보여지면서 저는 너무나도 매파적으로 간 심리를 조금씩 정상화할 수 있을 만한 전환점을 만들어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은 최악은 상황 지났다. 코스피는 뭐
최악의 최악을 경험하긴 했지만 네. 미국도 어마어마한 충격이 있긴 했죠. 그 이후에 더 급락하기보다는 좀 안정을 찾아가는 구간. 물론 1월이 돼서 트럼프 취임 전후로 해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좀 봐야 되긴 하겠지만 예. 일단 단기적으로는 심리가 좀 진정될 수 있는 그런 계기는 마련됐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나온 지표들이나 FMC 결과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셨는데 제가 앞에서 잠깐 굳이 나온 지 좀 된 CPI를 언급한 이유가 네. 여기는 어쨌거나 예상보다 높게 나오다 보니까 물가 상승,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감이 다시 좀 나오기 시작했고 네, 네. 여기에 하나 사실 더 얹자면 방금 말씀해 주셨던 지금 트럼프 정책이 다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일 수밖에 없는 네, 네. 그런 정책들이 많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걱정이 여전히 한켠에 남아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요 그림을 보시면 조금 이해가 쉬우실 텐데 지금 CPI가 계속 반등을 하는 이유가 서비스 물가는 둔화됐습니다. 네. 근데 에너지 마이너스 폭이 줄어들고 상품 마이너스 폭이 줄어들고 식품 물가가 좀 반등을 했어요. 여기는 좀 일회성 요인들이 좀 많이 반영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저 효과랑. 첫 번째로는 지금 조류 독감 되게 유행하고 있어요. 미국이. 그래서 계란 값이나 달걀 값이 굉장히 폭등을 하고 있고 그래서 식품 물가가 좀 올랐고 네. 에너지는 기저 효과 때문에 마이너스 폭을 좀 줄이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상품 물가도 지금 파업이라든지 허리케인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올랐다라고 네.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이런 일회성 요인들이 좀 진정되게 된다면 더 급등하는 모습들은 더 반등하는 모습들은 아마 12월 1월을 지나면서 좀 꺾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더 중요하게 보는 것은 요 그림이거든요. 제가 가장 걱정했고 이러다가 물가가 좀 진짜로 말한 대로 스티키한 거 아니한가라 생각하는 게 주거비가 계속 멈춰 있었던 게 이번에 다시 한번 꺾이는 모습들이 나왔고 예. 운송 서비스도 좀 문제였거든요. 근데 이게 좀 내려오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서비스 물가는 좀 안정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 봐야 될 건 지금은 10월, 11월, 12월은 연말 소비 시즌이에요. 그러면은 물가 압력이 좀 있거든요. 그러겠죠. 그래서 이제 연말을 지나면서는 이제 미국 경기도 소비나 이런 것들도 조금은 슬로해지면서 물가 안정에 좀 힘을 실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일시적인 반등이지 이게 추세적으로 올라가긴 어렵다라고 보는 거고 또 하나 말씀하신 것 중에 저희도 그분 되게 경계하거든요. 트럼프 정책. 근데 언제 어떻게 어떤 강도로 나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네, 모릅니다. 근데 트럼프 1기 때를 보면은 일단은 관세가 가장 문제잖아요. 네. 관세를 부과하려면 무역법 201조나 301조를 써야 되는데 네. 거기에 명확하게 써 있어요. 미국 내 명백한 피해가 있거나 명백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그리고 또 하나는 조건은 무역 대표부의 권고가 있어야지 의회 승인 없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무역 대표부가 언제 취임을 할까요? 언제 합니까? 그것도 모르죠. 그것도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흐름을 보면은 역대 대통령들 중에 내각이 구성되는데 짧으면 50일, 예. 길면은 100일이 걸렸어요. 그 이후에 아마 취임을 하거나 그러겠죠. 모르겠죠.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업무 파악을 하고 액션이 취해지려면은 저는 빨라봐야 25년 하반기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잠깐 1기 때를 보면은 근데 1기 때는 뭐 지금랑 비교할 수 없다는 말씀도 하시는데 그때보다 타임라인이 아무리 짧아져도 관세 부과가 상반기에 된다라고는 조금 쉽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말씀을 드리면 그때도 2017년 1월 20일에 취임을 했거든요. 네. 근데 무역법에 의해서 관세를 부과하려면 명백한 피해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거를 조사하기 위한 조사를 명령을 한 것도 2017년 7월이었어요. 그리고 이게 맞아요. 조사가 된 다음에 6개월이 그것도 6개월이 너무 빨랐다고 하거든요. 네. 6개월 나오자마자 3월 달부터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해서 2018년 8월 달에 대규모 관세 부과를 네. 했던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 명령을 하는 것도 2017년 7월이었는데 그러니까 5개월 뒤였는데 관세 부과가 상반기에 된다? 그건 좀 쉽지 않은 선택이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는 상반기에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 아하. 무슨 말이냐면 생각하시는 것처럼 관세도 부과되고 IRA 뭐 폐기되고 그 반도체 보조금도 없어지고 할 텐데 트럼프가 취임 직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각이 구성되기 전에 할 수 있는 건 행정명령이에요. 네. 그럼 법안을 건드리거나 예산을 건드리면 안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것 또한 뒤로 밀릴 거라는 거죠. 그러면 저는 오히려 상반기에 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건 불안감들은 이미 반영될 대로 많이 반영됐겠죠. 네. 근데 막상 취임한 이후 보니까 아직 시간이 더 있네. 네, 더 있네.
그 또 하나 생각해 볼 거는 관세 부과하기 전에 그러면은 관세를 맞기 전에 가만히 있을까요? 빨리빨리 무역을 해가지고 관세 맞기 전에 뭔가를 쟁여놓을까요? 아, 그러겠네요. 네, 그래서 상반기엔 좀 기회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지금 IRA 법안 뭐 여러 가지 나오고 관세 얘기 나오는데 관세를 부과한 게 트럼프가 항상 말하는 게 아메리카 퍼스트잖아요. 예. 관세 부과가 상대방 국가를 죽이기 위한 걸까요?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걸까? 생각을 해보면 후자지 않을까요? 그쵸. 예. 그러면은 너 죽어 하고 10% 관세를 마바바박 때릴까요? 아니면은 자 너 이거 해줘. 안 해주면 관세 매긴다? 네. 이렇게 할까요? 아, 전형적인 트럼프 그죠? 형사법이잖아요. 네. 그리고 트럼프가 옛날에 일기 때 뭐 저도 책도 보고 막 그래요. 다큐멘터리도 보고 했는데 항상 말했던 사업 전략이 센 걸 던진다는 거예요. 예. 상대방이 예상하지 못할 정도의 센 거를 던지고 상대방이 당황하게 되면 거기서 약점을 찾아서 최대 이익을 얻어낸다는 거거든요. 이번에도 유로존에 관세 부과한다고 하면서 야 미국 가스 사 네. 이거잖아요. 네. 사주면 관세 부과 안 할 거예요. 네. 그거라서 저는 지금 시장에는 관세든 법안 변경이든 폐기든 이런 걱정들이 온갖 다 녹아들어 있는데 정작 이게 당장 되지 않는다라는 것만으로도 저희는 상반기 중에는 좀 올라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너무 걱정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워낙 트럼프 이제 행정부 들어간 이후에 네. 트럼프 첫날에 해야 될 게 너무 많아가지고 관세도 뭔가 되게 당장 될 것처럼 느낌이 있습니다만은 또 차분하게 생각해 보면 오히려 좀 기회 시간이 우리에겐 충분히 있겠다, 네, 네. 예, 라는 생각도 이렇게 들게 됩니다. 미국 쪽 얘기는 해봤고 한국으로 한번 오도록 할 텐데 슬프지만 이 모든 스토리들과 한국 증시는 좀 별개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되게 단순한 질문인데 네. 코스피는 6개월 연속 하락할 것인가 아니면 5개월에서 끊고 반등을 할 것인가. 오늘 종가 기준으로 일단 마이너스 0.5%더라고요. 간당간당하죠.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요 그림을 보여드리면 지난 주말 종가 기준이긴 한데 오늘까지도 6개월 연속 하락이에요. 네. 자 그럼 2000년 이후 6개월 연속 하락한 적이 언제 있었냐 따져보면 2000년 12월하고 2008년 11월밖에 없습니다. 네. IT 버블, 금융위기. 그리고 5개월 연속 하락한 적은 2004년 7월하고 21년 11월이거든요. 근데 이 5개월 연속 하락한 때는 두 경우의 수가 완전히 엇갈려요. 2004년 7월은 51.1% 올랐는데 2021년 11월은 12.9% 빠졌어요. 그리고 6개월 연속 하락한 이후에는 뭐 다 올랐습니다. 37.5, 44.6. 그러니까 지금은 5개월 연속 하락이든 6개월 연속 하락이든 올라갈 확률이 확실하게 높은 건 맞아요. 예. 근데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겠죠. 야, 21년 11월 같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저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막판에 힘을 내서 제 자료 제목도 산타클로스 is coming to 코스피인데 네. 산타 할아버지가 좀 와줘서 예. 플러스를 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보는 이유는 요 그림 보시면 좀 명확할 것 같아요. 요 위에 있는 두 개가 2000년 12월이고 2008년 11월입니다. 이때는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여준 뒤에 추세적으로 내려왔고 네. 경기는 침체로 갔고 금리는 위기 대응을 위한 금리가 과격하게 일어났을 때라서 지금 빨간색 현재와는 좀 다른 그림이겠죠. 그러면 지금이랑 비슷한 건 2004년 7월 아니면 21년 11월이겠죠. 네. 그래서 저는 5개월 연속 하락에 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은 초록색 2004년 7월 같이 갈지 아니면 21년 11월 같이 갈지를 좀 고민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경기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된다면 2004년 7월에도 경기는 좀 슬로해졌습니다. 근데 금리 인상이 있었죠. 근데 중국을 중심으로 한 경기가 턴어라운드를 굉장히 세게 하면서 예. 시장을 끌어당겨 갔었던 것 예. 같아요. 자, 2021년, 2022년 이때를 보면 경기는 급격하게 둔화되는데 금리 인상을 어마어마하게 벌이겠습니다. 네. 이때 생각해 보시면 빅 스텝, 자이언트 스텝, 뭐 네. 별의별 스텝이 다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굳이 따진다면 지금 OECD 경제선행지수 G7 선진국도 올라가고 메이저 5 아시아도 지금 바닥 잡고 터냈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 이때보다는 21년보다는 2004년 케이스 확률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근데 지금 중국 분위기가 네. 저때 같진 않잖아요. 저때 같진 않다 하더라도 사이클상 턴하고 있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이때랑 다른 거는 금리다.
미국도 금리 인하, 유럽도 금리 인하, 중국도 금리 인하, 그쵸. 한국도 금리 인하, 예. 전 세계적인 금리 인하 사이클이라는 거라서 저는 이때만큼의 중국이 힘을 내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구조적인 부분들을 당장 어떻게 바꾸지 못한다 하더라도 사이클상 지금 바닥을 찍고 턴하는 모습들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이번 전인대에서 보면은 명확한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내수 회복, 부동산 부양. 이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서 네. 어마어마한 정책을 쓸 것 같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저는 뭐 2004년 때처럼 어마어마한 상승을 이끌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사이클이 그러니까 중국 경기 턴어라운드 사이클이 올라오게 된다면 저는 시장에는 좀 훈풍이 불지 않을까? 여기다가 코스피만의 악재들이 있었죠. 실적이 불안하다. 그리고 뭐 정책이 없다. 예. 유동성은 차별적으로 약하다. 이런 것들이 좀 풀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일단은 실적 부분들은 노내로 한다 하더라도 가장 근본적으로 한국 증시가 부진했던 이유는 전 첫 번째는 정책이 없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미국은 트럼프가 전적으로 미국에 유리한 정책을 펼쳤고요. 네. 중국은 어마어마한 재정 정책을 쏟아붓고 있었고 네. 유럽은 금리 인하를 빠르게 해서라도 나는 경기를 살리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는데 한국은 별게 없었죠. 비상계엄을 선포했죠. 네. 그리고 한국 다른 나라들은 지금 미국도 유럽도 중국도 그러니까 미국 유럽은 유동성 모멘텀이 마이너스였던 게 플러스 반전에서 올라가고 있어요. 예. 중국도 급격히 둔화되던 유동성 모멘텀이 반등을 하고 있거든요. 한국만 7월 고점으로 꺾였습니다. 8, 9, 10, 11월. 그 이유는 금리 인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동성, 대출 규제를 좀 타이트하게 하면서 전체 유동성을 꺾어놨거든요. 예. 이게 좀 풀려야 되는데 다행히 기재부가 지금 확대 재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내년에 내년 전체 예산의 75%를 상반기에 쏟아붓고 추경을 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동안 없었던 정책이 좀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적은 저는 지금 우려가 좀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추정치가 자꾸 하향 조정되니까 좀 걱정이 하향 클 수밖에. 조정되는데 네. 대부분 반도체 전자예요. 그건 맞죠. 네. 네. 나머지 쪽에서는 그리고 실적이 굉장히 안 좋을 거라고 걱정을 하던 상황에서 자 기대가 이만큼 낮아진 상황에서 요만큼만 좋아져도 시장은 좋아하겠죠. 예. 예. 근데 기대가 이만큼 있는 상황에서 요만큼만 나빠도 안 좋아하겠죠. 그게 대표적으로 올해 3분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반도체 실적이 안 좋긴 했지만 전년 대비 증가했어요. 네. 그러니까 기대와 현실 간의 괴리가 어디 쪽에서 나올 건지를 본다면 저희는 상반기에 좀 여러 가지 힘이 실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코스피가 2,400선에서 불안불안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은 사야 될 때지 팔아야 될 때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근데 코스피가 떨어질 때 말씀하신 이유나 또 뭐 상승 반등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했던 이유들을 듣고 있자니까 뭐 그러니까 계엄이나 탄핵 정국인가 어떤 정치적인 외생 변수는 크게 여기에 접목시키지는 않고 계신 것 같네요. 네. 만약에 진짜로 계엄이 돼서 장기적으로 이어졌다라고 하면 경제에 큰 타격을 주겠죠. 그렇겠죠. 예. 그리고 제가 코로나 때도 말씀드렸는데 한국 그러니까 코스피 안에 있는 기업들 중에 내수 기업이 몇 프로 되는지를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왜 한국 경제는 분석 안 하냐라고 하시는데 코스피는 전적으로 대외 민감도가 너무나 높습니다. 예. 그래서 코로나 때도 한국 경제는 힘들었고 자영업자분들은 너무나도 힘들었는데 그건 정책적으로 도와줬던 거고 증시는 그거와 상관없이 올라갔던 거였죠.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저희 전망은 상반기에 좀 강세를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뷰는 변함이 없습니다. 글로벌 전반적인 흐름들에 있어서 미국 금리 인하 속도에 대한 논란이 좀 있을 뿐이지 예. 나머지 나라들의 경기 부양 드라이브는 더 세졌거든요. 네. 그러면은 당장은 잘 모르겠지만 시간을 두고 바라봤을 때 미국 경기는 약간씩 슬로워진다 하더라도 중국이나 유럽 경기가 조금씩 올라와주는 힘들이 상반기 중에는 분명히 보여줄 수 있다. 그러면은 기대가 낮았던 게 요것만큼 올라와준 데 따른 반응이 좀 세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또 똑같이 반대편에서 질문을 드릴 수 있는 게 대외 민감도가 네. 높다고 얘기해 주셨으니까 오늘 코스피 코스닥 올라가고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를 하는 와중에 환율 또 올랐어요. 1,453원 지금. 네. 그러면 결국 대외 민감도가 높으면 환율에 대한 민감도도 더 높을 수밖에 없는데 네. 여기에 대한 변수는 어느 정도로 좀 접목을 하고 일단은 계세요? 환율은 타이밍이 너무 안 좋았어요. 타이밍이.
달러 인덱스가 떨어질 때 네. 계엄 사태가 벌어져서 날아가 버렸습니다. 예. 그리고서 정책 불확실성이 좀 정점을 지난다고 해서 원달러율이 떨어질 때쯤 달러 인덱스가 반등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여기 와 있는 거지. 지금 뭐 여러 가지 악재들이 다 녹아들어 있어서 여기 와 있는 거지. 진짜로 한국 경제가 문제가 있고 위기로 간다라고 해서 보는 건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1,450원에 있을 때 시장이 그럼 외국인이 왜 샀을까를 고민하면은 네. 지금보다 더 올라간다라는 시그널이 있으면 더 팔겠죠. 반대로 지금이 정점권이다라고 생각하면은 사겠죠. 왜냐면은 여기서 잘만 잡으면 주식에서 수익을 먹는 것도 있지만 환차 이익으로도 먹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점에 대한 시그널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1,450원에서 등락은 좀 반복되고 있는데 고점에 대한 인식들이 좀 강해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밌는 게 코스피도 되게 타이밍이 안 좋았어요. 12월 3일 날 코스피 2,500을 갔습니다. 외국인은 5천억, 외국인이 현물, 선물 동시 5천억 이상 사면서 2,500을 갖다 놨어요. 아, 그러네요. 그때 와장창 무너졌고. 예. 그 다음에 지난주에도 코스피 3천억, 현물, 선물 3천억 정도 사서 외국인이 반등을 해놨어요. 그럴 때 FMC가 터졌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외국인은 조금의 틈만 있으면 들어오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엔. 왜? 환율에 대한 고점 인식들이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달러 인덱스도 지금 여기서 더 치고 올라가기 좀 어려운 환경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1,450원에서 수급 변수라든지 여러 가지 변수들에 의해서 등락은 있겠지만 이게 이제 1,500, 1,600원 가는 그림이 아니라면 예. 외국인 입장에서는 좀 계속적으로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더 나빠질 이유는 없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결에서 오늘 외국인의 현선물 동반 매수 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사실 외국인이 계속 판격밖에 없는데 삼성전자 제외하면 또 순매수 기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포인트인 것 같기도 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여쭤보고 마무리 짓도록 할 텐데 기관의 플레이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여기는 연속 순매수가 계속 나오고 있고 연기금 쪽에서도 거의 뭐 사실상 12월 들어서 계속 산다고 보면 되는 건데 이게 과연 배당 기준일 전후로 해서 변화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도 좀 있고요. 일단은 여기를 보시면은 기관 누적 순매수가 들어오는데 최근 좀 매도했다 매수했다 하면서 한 3조 정도 들어왔어요. 네. 오늘까지 보면 3조를 넘긴 했겠죠. 여기에 대부분이 금융투자, 8천억 정도가 금융투자, 2조 넘게가 연금이에요. 네. 자, 그럼 프로그램 매매는 어떠냐? 매도예요. 그러면은 후폭풍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금융투자가 8천 몇백억 들어온 게 프로그램 매매일 수는 있겠지만 프로그램 매매에 잡히는 게 지금 2조 가까이 매도거든요. 네. 그러면은 배당락 전후에 좀 들어올 수는 있다 하더라도 이게 다시금 매물로 출회되는 후폭풍에 대한 걱정은 하지 말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연기금이 지금 8월 2일 이후 한 6조 정도 샀거든요. 네. 많이 산 거죠. 네. 그리고 매수 강도가 굉장히 세졌습니다. 이 빨간색 선이 20일 평균 1평균 순매수인데 2020년 3월 말 이후 최대치입니다. 아. 세게 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에이 잠깐 그러겠지. 그죠? 근데 얘네들은 확신이 있는 것 같네요. 확신 있다기보다는 비중을 채워야 돼요. 워낙 해외 쪽 비중 높여놨고 높여놔서 올해 내내 코스피랑 미국 증시랑 갭이 벌어졌잖아요. 네, 작년도 네, 벌어지고 네. 올해도 벌어지고. 그래서 올해 9월 기준으로 보면 국내 주식 비중이 12.7%밖에 안 돼요. 그렇죠. 올해 목표는 15.4, 내년 목표가 14.9인데 이것만 해도 2%포인트의 격차가 나는데 보면은 10월 이후 수익률은 코스피는 마이너스, 나스닥, S&P 500, 선진국 다 올라가 있어요. 예. 그러면 12.7보다 더 떨어졌다는 얘기가 되겠죠. 채워야 됩니다. 예. 그러면은 못해도 내년 상반기 아무리 짧아도 상반기까지는 연기금이 든든한 버팀목을 해줄 수는 있다. 그리고 시장이 좀 많이 빠진다라거나 했을 때는 좀 적극적으로 사는 그림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연기금이 뭘 많이 살까 보면 금액은 그렇다 쳐도 시가총액 대비 규모를 보면은 많이 떨어진 애들 삽니다. 및 에너지, 네. 기계, 호텔 레저, 자동차, 음식료,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이런 것들을 좀 꾸준히 사고 있거든요. 예. 매수 강도 측면을 보면. 그러니까 외국인도 좀 그래요. 지금 많이 올라온 것들보다는 저 바닥에 있는 애들 좀 맞아요. 네. 바텀 피싱 하고 있는 것 네, 같거든요. 네. 그런 것들 좀 체크해서 보자라는 말씀 많이 드리고 싶습니다. 소위 빈집도 많이 사고 있고. 네, 맞습니다.
근데 기관은 또 비중을 채워야 되니 네. 그렇다고 비싼 거 살 수는 네, 없잖아요. 네, 네. 워낙 바빠가지고 우리가 잠깐 생각 뒤쪽에 있었던 기관들의 비중과 네. 여기에 대한 플레이도 어찌 보면 내년 1월에 버팀목이 좀 네. 그러니까 지지를 해주는 역할을 충분히 해줄 수 있겠다. 이것뿐만 아니라 어. 지금 2%포인트 살려면은 그냥 산술적으로 계산해서 20조 이상이에요. 아, 근데 8월부터 지금 12월까지 5조, 6조 정도를 샀거든요. 네. 이거 3번 더 사야지 비중이 맞춰질까 말까 하는 예. 그림이거든요. 3번이면은 9, 10, 11, 12, 4개월이니까 1년이 갈 수도 있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렇게 되리란 법은 없고 그 중간에 어떤 변수가 일어날지 그쵸, 모르겠으나 그쵸. 네. 지금의 플레이나 또 그 목표치로 봤을 때는 네. 그들은 그 목표치가 있는 거니까 네. 그걸로 봤을 때는 수급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기관의 흐름들 포인트 짚어줬으니까 여러분들도 좀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역시 부장님과도 굉장히 빠르게 네. 여러 가지 이야기를 잘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 정도로 마무리 짓도록 하죠. 대신증권 FICC 리서치부의 이경민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